그 집약을 해서 지금 이제 전체 이 뉴 노멀 시대의 시대적 변화, 뭐 새로운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또 선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집행부를 뽑고 이제 우리가 계속 전진을 하는 건데, 당장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큰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후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중대 선거가 있는데 아까 쭉 그 짚어주셨던 뉴 노멀 시대의 정치적 변화, 유권자들의 어떤 새로운 흐름, 이것과 선거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작동이 될지 그 부분을 좀 한번 현장 쪽에서 먼저 그럼 원론적으로 또 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뉴 노멀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 이제 재보궐 선거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뉴 노멀은 근본적인 정치 사회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게 학문적 차원은 아니고 대중적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 뉴 노멀의 근본적 정치 사회 변동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좀 전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대 소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운동했던 사람들은 50대가 돼도 여전히 운동권이고 벤츠를 타고 투표하러 가서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그래서 386이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됐죠. 586이 됐죠. 586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도 50대가 민주당을 선택하면서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역대급 패배를 안긴 그 당시 미래통합당.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보 사회로 이동했다. 저는 이게 세대 소속성의 효과다. 일종의 세대 효과다. 그러니까 이 점을 첫 번째로 좀 짚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16년 촛불 촛불이 있었죠. 2016년 10월입니다. 10월 촛불이 있었는데 이 촛불은 참여 민주주의를 급격하게 제고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낮았던 20대, 30대, 40대 초반의 투표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 때문에 2017년 대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이제 총선 투표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촛불항쟁 이후에. 맞아요. 뭐 중앙선관위에서 그 중앙선관 홈페이지 가면 간행물을 통해서 이제 투표율까지 계속 공개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권자 의식 조사만 올라와 있는 거죠.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성향을 명백히 드러나는 세대가 60대 이상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유권자 비중으로 지난 총선 기준으로 27.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3%가 그러니까 범진보 성향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제고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협력, 연대, 공동체 뭐 이런 이제 그 진보적 가치를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를 상당히 진보 사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이 각종 지표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내년 재보궐 제가 보기에 서울시장은 이 민주당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은 이제 총선 기준으로 볼 때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그 근거로 여론조사도 하시고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중앙동화에 썼는데요. 이게 이거는 뭐 우리가 또 나중에 차표로 또 보시면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그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갤럽 조사 D-6개월까지 그 2019년 4개월, 2020년 4개월을 제가 비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정당 지지율 똑같습니다. 궤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궤적이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뭐 1,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그 추이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총선의 서울 그 정당 득표율이 합산해서 11.7%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네. 민주당이 11.7%포인트를 서울에서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 격차는 다소 줄어들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산시장은 반대로 역전을 했죠. 예. 역전을 했는데 이게 왜 역전을 했냐? 부산에서는 광범위하게 샤이 보수가 나타났다. 샤이 이렇게 볼 수가 보수. 있는데 이 샤이 보수라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은 숨은 보수 성향 유권자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성에 강한 도시라서 네, 네. 그 지역에 40대 50대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띌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세월은 이제 진보 성향을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볼 때 다소 이제 설명이 장황해요. 아니 그래도 뭐 근거 자료를 대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근거에 기반한 이제 해석과 전망인데 예. 뭐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전망합니다. 자, 대선도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계속 연계돼 있는데 내년 선거도 이제 유권자들의 의지가 어떻게 표출될지도 이제 검증이 돼야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 샤이 진보, 샤이 보수 얘기를 조금만 더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2014년까지 선거에서는 매 선거마다 샤이 보수가 대거 출연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푹 들어가는데요. 예. 그 지난 4.15 총선 때 가장 그 정확하게 맞춘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인데 맞죠, 우리 박준규 기자. 그래서 이제 되게 그 근거가 있고 좀 설득력이 있으니까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닌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가 다 맞췄거든.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50대 이상까지가 보수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수가 숨을 수 있는 땅이 많았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땅이 많아야 소출이 많을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보수 성향 유권자가 50대 이상에 분포돼서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에는 잡지 않다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장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60대 이상에서만 보수 성향을 명백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숨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유권자의 약 73%를 차지하는 예. 이런 연령대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국 사태 건이나 올해 이제 인국공 사태가 있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추미애 아들 의혹, 예, 예.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라임으로 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금융사기.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민주당도 40%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보수가 저렇게 근본적인 변화 쇄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대략 호박에다 줄 그어서 예. 수박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예. 이 방송 듣고 화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제 서로 견해를 표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칠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2022년이죠. 예, 예. 그의 대선, 그의 지방선거도 예. 역대급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 정당, 그죠?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인데 여기에 근본적 쇄신, 그러니까 말로 환골 탈퇴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초기화해서 하는 정도의 근원적 혁신이 아니면 이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민주당이 완전히 시쳇말로 완전히 깽판치지 않는 바에야. 아주 단순함 이런 거예요, 그렇죠? 유권자 지형이 그렇다 쳐도 그럴 정도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판을 저도 민주당. 아주 뭐 아싸라게 진단을 했고요. 이제 원론과 정론적 입장에서 그 대체로 뭐 동의하고요. 예. 그 몇 가지 이제 우리 소장님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도 예. 포인트에 맞춰서 예. 다른 버전, 네네네, 그렇죠.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 말씀드리면. 예. 세대 효과하고 이제 연령 효과, 586 세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5살 밑에, 저보다 5살 위가 지금 586 세대예요. 그 이른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생이고, 그죠? 네. 그 386에서 시작해서 586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세대 효과가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세대로 불려졌던 거예요. 그 지금의 586 세대는. 근데 이제 연령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성향이 바뀌는 변하냐 변하지 않냐. 네. 이게 항상 이제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네. 2008년 총선을 보면
당시 386 세대가 지금 586 세대가 40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걸쳐 있어요. 네, 네. 뉴타운 돌풍이 강북에서 불면서 이 당시 한나라당이 아마 물론 이제 대선 바로 직후에 치러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효과도 일부분 반영이 됐겠지만 명돌이가 대거 탄생한 그렇죠. 2008년 탄도리 같이 이제 명돌이. 그렇죠. 예, 이제 예. 4년 만에 이제 그게 바뀐 거였는데 네, 네.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연령 효과가 좀 나타나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네. 뭐냐 물질주의적인 거야. 그 세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상으로 보면 교육 문제, 주택 문제, 봉양 문제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생활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요구가 그렇죠. 강렬한 그러니까 때죠. 그때 당시 이명박 당선의 시작부터 총선까지가 잘 살아보자라는 부자 되세요라는 시대였으니까 예. 그 흐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에서는 바뀌게 또 나타나 이제 세대 효과 나타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대 효과가 대체로 좀 더 강한 걸로 상대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어떤 계획이냐에 따라서는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는 일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촛불의 경우에는 그 혁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 촛불 정부냐, 촛불 혁명 정부냐, 네. 그 과연 혁명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도로 보면 그건 공화국의 배신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었죠. 예. 그 공화국의 배신의 문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 거였죠. 혁명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최소한도로는 공화국의 배신에 대한 시민의 응징이었던 거야. 권력의 그 공공성,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최소 가치에 대한 지킴이었다라는 거 보는 게 저는 정확하지. 그러니까 최소한이 아니겠느냐. 예. 그다음에 투표율 이제 정치 참여에 따른 게 계속 늘면서 근데 그 2010년 지방선거부터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 갑자기 투표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2020년에 갑자기 투표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계속 상향 추세를 걷어갑니다. 이 그 선거를 불문하고 대체로 상승 곡선을 좀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그죠?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라서 이게 참여의 증가가 최근의 일인 거냐 아니면 10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째.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세대 교체, 세대의 그러니까 50대의 진보 노인화거든. 그게 세대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 네이밍 하자면 그런 맥락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 386이 586 그렇죠. 되면서 그렇죠. 그럼 뭐 동의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60대 전체를 위로 확 밀어버리면서 밀어내는 거죠. 60대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몇 년 있으면. 네. 그러면서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도 6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네, 넘습니다. 올라가고 국민의힘이랑 그게 비슷한 거죠. 우리 그렇죠. 이제 소장님의 예측, 예언. 물론 이제 이어지는 노스트라다무스? 이제 근거가 되는데. 엄스트라다무스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네. 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서울 부산 예측을 저는 그러니까 예상은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야권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특히 서울은. 그리고 서울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더니 또 그런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우리 박 시장 예, 말씀이잖아요. 이게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을 전에 그러니까 대선을 1년 앞두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깽판 쳐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 다만 좀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얼마 전 자료죠. 그게 그것도 갤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갤럽에서 나왔어요. 야당, 그러니까 예. 여당이냐 야당이냐 예. 이렇게 에서 물어본 거죠. 근데 대체로 여당이 높았어요. 예. 44대 뭐 30 몇인가 정도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근데 그 중도층이 문제야.
근데 그 점에서는 제가 치고 들어가서 예, 죄송해요. 예, 아니 뭐 이렇게 토론이니까. 잠깐 한 예, 30초 표현을 하겠습니다. 33초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질문 방식의 차이 때문에 대답이 이제 달라지는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그렇죠. 방식에. 예를 들어서 물어볼 때, 네. 자 당신이 그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 여당을 찍을 거냐, 야당을 찍을 거냐, 여당이 좋다고 보냐, 야당이 좋다고 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갤럽은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죠. 그렇게 갤럽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물어보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어쨌든 안철수 등 거, 예. 상당히 많은 당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만 봐도 거의 반반이잖아요. 잘한다 반 못한다 반.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아니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권 교체 내지는 야당 쪽에 플러스 시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여당이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앞섰는데 이제 서울은 좀 달랐잖아요. 서울? 네. 서울은 그 저 야당이 더 나왔어요. 근데 예. 이거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물어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잠깐 제가 이거 여론조 전문가니까 그렇고 이제 맥락은 서로 뒀던 거는 중도층 전국적으로 전국적 중도층.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야당이 높았어요. 야권인지 야당인지 하여튼 어떻게 워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그런 점에 주목하는 건데 뭐 서울만 따로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서울은 아마 지금 여야로 구분하면 여당이 어찌되었든 저게 뭐 수순의 문제지 후보 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어차피 해봤잖아.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 때도 해봤더니. 그런데 다 이겼으니까. 뭐 약간의 뭐 좀 민망함이 있을 뿐이지. 뭐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또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약간 빠지면 사실은 1년 만에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선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 이게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이게 저희 전국의 반을 선거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서울 부산 하면은 그죠? 또 2022년에도 3개월 차이를 두고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또 연달아 해야 돼.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래서 그걸 합치자고도 하고 있죠. 거의 못 합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관리의 시간표가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자꾸 가져온다고요. 네.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을 자꾸 중간에 넣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이내믹스는 높이는데 보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얘기가 빠졌죠.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 없잖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게 개헌이 됐어야 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임기라도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하는 부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도층의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저는 벌써 다 까먹을 거예요. 이제 양정숙, 윤미향, 그다음에 인국공,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박원순, 추미애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두 여자 의원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뒤에 거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을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개인과 집단, 국가와 개인, 그 세대에 따른 공정과 공평함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그 문제들을 이게 중간중간에 제기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를 과연 누가 담지해낼 수 있겠느냐. 이걸 전 시대정신이라고 보면 이거를 누가 캐치해내고 상징화하고 구체화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다. 제가 소속된 곳이 시대정신연구소인데 그 진짜 그 틈을 차고 들어와서 또 자사공부 하는 거만 또 아이고 중요한 포인트. 예. 저는 사자 서거 중에 저는 시대정신 좋아해요. 예. 연구소까지는 뭐 박 교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예. 사실 선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선거는 전통적으로 이 당이냐 저 당이냐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재보궐도 그렇고 그 이듬해 대선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만약 이대로 존재한다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바로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 서울시장을 맡겨도 될 거냐, 아니면 이 나라 정부를 맡겨도 될 거냐, 이걸 갖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깽판을 쳐도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비교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마 지금 다 드러난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전체의 그 가장 그 그렇죠, 아킬레스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쟁점이니까 그게 그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야당의 권력을 갖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나는 좋으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 할 거 아니거든. 그렇죠. 권력을 뭐 하면 되면 좋은데 그렇죠. 뭐 안 되고 아니 권력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야. 예. 하나는 그렇게 권력을 즐길 거냐, 아니면 그 이게 조금 또 빗나가 조금 아니 뭐 예, 풍부한 그 해석. 키움의 손혁 감독이 중간에 퇴진한 해프닝이 있었던 걸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는 구단주나 구단 사장하고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매니저예요. 팀 매니저인데 제너럴 매니저냐 필드 매니저야. 야의 차이. 필드 매니저는 선수단, 그러니까 감독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수 운영을 하는 감독인데. 교수님 좀 실명을 거론하면서 좀 세게 말씀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유튜브니까? 구단은 자기들 구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야구를 한다는 걸 전제로 네. 이런 감독을 모셔오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야구를 하는 이런 감독을 찾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균형이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 지향점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야당의 지금 권력을 즐기는 사람과 세력이 있을 거고 지금 야당의 역할이 뭐여야 되고 이게 쌓여서 다음에 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앞에 부류가 좀 더 셀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콕 짚는다. 뭐. 어떤 대책도 아 사회 잘 보는데. 그런 고민을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그 전 이게 이제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앞에 수식어가 없이든 그 권력의 공공성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만 회피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 내년 선거에 지든 내후년 선거에 이기든 아무도 I don't care 하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물론 이제 현장이 아니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원론적인 거니까. 예. 아니 지금 원론과 현장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은 당연히 현실적인 그렇지,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적절하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현실의 이야기인 거고 예. 현실은 냉엄한 발바닥을 두고 있지만 예. 그래도 지향점은 그렇죠. 그죠? 좀 원론적이어야 되는 예, 예. 그런 아니 면에서 뭐 보면 예, 예. 그 지금 야당이 과연 그런 권력의 공공성과 지금의 시대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좀 회의적인다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현실적인 해석에 동의하는 거지. 동의할 수밖에 없지.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됩니까? 아, 두 마디 더 하세요. 아, 인센티브야, 인센티브. 예, 예. 교수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게요? 방송 토론이나 어디 나가실 때 실명을 거론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시라. 그래 훨씬 주목도가 올라가나? 주목도 문제가 아니고 이 우리나라 야당 재건의 문제다. 절박한 과제가 있는데 야당 당사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 저런 자리에 저렇게 앉아있는 거는 못하게 안 가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굳이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딱 그 말씀만 드려요. 그런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한 발짝 이상 앞서가면 곤란하고 딱 반 발짝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다. 지금 야당이 처해 있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은 걸핏하면,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걸핏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과 전면전을 갑니다. 전면전 전선을 확대하고 전면전을 치르고 완전 부정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더 미워하고
시진핑이나 일본의 네. 스가 총리보다 더 미워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자막을 넣진 않습니다. 네. 그 견해가 주관 적게 이런 건 넣진 않아요 저희는. 주관을 표출해.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면 2050에서 일부를 지지층으로 흡수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2050을 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2050 입장에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도저히 국민의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기조로 우리 와이프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안 가. 네, 전혀 못 가죠. 갈 생각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진짜. 맞아요. 갈 생각이 많습니다. 아니, 저는 실명을 이름은 빼도 저는 실체는 밝힙니다. 제 와이프도 그렇더라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해. 아마 교수님도 네. 마음속으로 가고 싶어 하실 아니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도층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쪽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쪽의 지지율도 변화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지티브 관점을 네거티브 관점을 포지티브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추석 전에 김정인 대표가 영수회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낙연 대표가 자락을 깔아주고. 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아들 의혹이 확산하니까 막 이게 엄청나게 무슨 비리가 있는 줄 알고 김정인 대표가 그 문 대통령 비난전에 가세했거든요. 전면전에 나서면서 귀중한 영수회담의 기회도 놓쳐버린 거죠. 네. 이러면서 대한정당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다. 저는 이제 이 점을 네. 발적인 사례로 뭐, 지고 싶습니다. 실명 좋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만은 촛불이라고 하는 그 흐름, 그러니까 촛불 항쟁, 저희는 항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촛불 항쟁도 예기치 않게 왔고 사실은 코로나19도 예기치 않게 왔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목적적이거나 뭔가 내재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겠죠. 그게 이게 그 일종의 이제 질병에 관한 사항이고 이게 어떤 사회 정치적 삶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그 거론을 하냐면 야권이 계속 저렇게 뻘짓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애정어리니까. 아니 또 모르지 뭐. 안철수도 뭐 나왔잖아 여기 옛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찌그러졌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이후. 그렇죠. 뭐 다음 대선 이후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지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정당 정치든 의회 정치든 사람 중심이잖아요. 네. 인물이 이제 상징이 딱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야권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상대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칼라에 대안을 내놓는. 그렇죠. 자기 그렇죠. 자기 고객에게. 그렇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는 그게 호가 엇갈리고 찬반이 갈리지만 어찌되었든 내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름대로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방향에 대한, 지향에 대한. 그래서 그렇죠. 야권에서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있어야 나오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상처가 나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될 일이 아닐 거다. 앞으로 더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선열이 더 낭자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뭐 그분들은 또 뒤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등장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더 풀렸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완전 폭막. 그러니까 완전 뭐가 새로운 게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주저앉은 셈이 땜빵해가지고 갈수록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당의 권력을 즐기는거나 또는 그게 거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정치의 다이내믹스를 생각한다면, 여기 우리 소장님도 쓰셨던데 임기 말 권력 누수나 레임덕 민주당 붕괴 가능성 낮다고 판단한다라는 요 말에 의해서 민주당만 빼면 요런 얘기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거의 대부분 그 뭐 권력 누수를 겪었지만 근데 이게 계획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한 계기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서 얘기한 양정숙, 윤미향, 인국공, 부동산, 박원순, 추미애 건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들에서 이 해프닝성의 건들도 있었지만 저류의 특히 세대 간의 그런 인식 차이를 누가 캐치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걸 어떤 상징으로 만들 거냐. 그 우리 소장님의 연구소 이름하고 같은 그걸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그 문득 제가 그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인데 우리 그 엄경영 하도 제가 저희는 우리 후배가 엄경용 기자랑 엄 소장님, 네, 엄 기자 이렇게 제가 우리 아침에 엄경용 기자를 찾는 전화가 저한테 오더니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발견한 건데 한국 정치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 소장님이. 왜냐하면 지금의 야권을 너무 잘 그 애정을 갖고 있고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기 가면 아주 진짜 그 현상 있잖아요. 엄경영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얼굴 빨개질 때 저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시죠. 요거는 우리가 찍어가지고 이따가 사진으로 할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새삼 뭐 중원부원 살을 안 붙여도 충분히 뭐랄까 수용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의 진단이라 정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또 대단히 디테일하고 쑥 들어갔다 그걸 또 펼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치를 보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귀한 시간 또 아주 정말 이렇게 명맥을 잘 짚어 현장과 어떤 정론 이론의 교호 뭐 융복합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는 시대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유익한 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